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왠지 오늘은 비도 오고 어제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제 5.18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뭔가 막 되게 슬픈 기분이 맞아요. 드는 비장한 느낌이 드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보고서를 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텔레그램 엠번방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주빈 건거 그리고 최근의 보도까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못했다라는 네. 좀 그런 목소리가 두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니터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까지 2개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늘도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디지털 성착취의 과거의 역사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도되었던가,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의 역사가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속에는 언론의 어떤 그 무관심이 큰 배경이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이것을 실제로 어떤가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 보도 속의 조주빈 보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주빈으로 대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검거되기 직전부터 최근까지의 보도를 모니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빠진 것은요. 각각의 검거 때부터는 또 저희가 모니터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또 더 최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2건이 나왔고요. 오늘 나올 거는 방송보도 모니터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종편에서 또 어떻게 보도하나 이 보고서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이라고 말하는 성착취 동영상 불법 거래 이 사안에 대해서 신문, 방송, 종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유튜브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그것까지 하면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의 이 디지털 성착취의 역사 이거를 한번 짚어보면서요.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네.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주빈 관련해서 신문보도 모니터 네. 이렇게 2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각각 보고서가 하나에 거의 한 10장씩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이것도 막 1, 2, 3편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성착취 동영상 그 강제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법안이 이제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지난 4월 29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엠번방 방지법들. 네. 이게 한두 개는 아니고요. 4개의 법이거든요. 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확하게 뭐였는지부터 이봉우 팀장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4월 29일에 통과된 엠번방 방지법은 4개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네.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일부 개정안. 이거는 엠번방 가해자들이 그 비트코인 통해서 벌어둔 돈을 잘 숨겨놔가지고 아마 그것 네, 때문에 네, 개정한 네. 걸 거고,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렇게 네. 4개 법안을 개정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 법이 이제 개정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나 쭉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음. 그래서 이전까지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배포, 판매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 배포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그동안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성폭력 범죄 모의 시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들이 없어서 네. 이 사실 엠번방 같은 경우에는 신종범죄잖아요. 네.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온 신종범죄라서 구멍이 나 있던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으로 다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이 어찌됐든 나름 감동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도대체 국민이 이런 법이 만든 법이에요. 언제 네, 이거 지금 국민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국민이 특히 여성 분들이
진짜 목소리를 엄청나게 내고 분노하고 항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전이지만 축하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너무 늦었고 이걸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방치되어 왔던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냥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그 괴로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피해자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데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소라넷,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다크웹, 그리고 엠번방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공간 내의 성폭력은 그야말로 무대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점점점 나빠지면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범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네. 무대에서.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법이 그거를 그동안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언론이 있었다. 언론이 디지털 성착취를 주요한 의제로 부각해주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흥미 위주로만 보도하고 본질을 반짝 소비되고 그렇죠. 끝났죠. 본질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뒤늦은 것이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일부 저질스러운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말씀드린 웹하드나 소라넷을 향해서 네. 마치 그냥 남자들의 놀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한 사례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건을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소라넷,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그리고 엠번방 이렇게 4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보려고 네이버에서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를 모니터 기간으로 했고요. 7개 일간지 온라인 보도까지 포함하고요. 8개 네. 방송사의 전체 보도를 다 모니터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렇게 매체의 대상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그래도 소비하는 수준의 매체이기 때문이고 사실 이 매체 이외에 스포츠지나 또는 온라인 매체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보도 맞아요.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라넷을 모니터해 본 것은요. 아시다시피 소라넷이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의 시초였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이거는 1999년에 시작되었고요. 2016년 4월에 폐쇄됐습니다. 거의 20년간 유지가 됐네요. 네, 거의 이제 정확하게는 17년 넘게 유지가 됐는데요. 회원이 무려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성범죄를 모의한 불법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소란의 회원들은 길거리나 화장실, 샤워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어서 유포 소비하거나 그리고 연인 간의 합의로 몰래 찍은 성관계, 우리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로 많이 불렀는데요. 이런 불법 성관계 영상을 국산 야동이다. 라고 하면서 제작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심각했던 것은 모텔에서 술 취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윤관을 시도하는 그리고 유도하는 이런 성범죄도 소라넷을 통해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란의 폐쇄가 안 되니까 네. 여성계에서 소란의 폐쇄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면서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소라넷이 폐쇄되는 데 있어서 단초를 제공한 것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새벽의 위험한 초대라는 2015년 12월의 방송에서 소라넷의 실상을 파헤쳤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번 방송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보고 기사를 좀 써주면 좋잖아요. 취재를 해주든가 좀. 네. 예. 근데 그런 보도들도 없었고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만 화제로 잠깐 지나갔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계에서만 많이 분노하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걸 보면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나란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제대로 이것이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보도량을 살펴보니까 2015년 1월 1일 이거를 잡은 것은 이제 대체로 이때 시민들이 많이 소란의 폐쇄 운동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딱 2년 동안 모니터 대상인 16개 매체의 소란에 관련 보도는 382건이었어요. 되게 이게 적은 거예요. 예, 너무 적네. 만 2년에 한 것을 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16개 언론이 16개나 되는데 네.
2년 동안 380건이라는 얘기는 이틀에 한 번 보도가 한 건 그쵸. 났다는 거예요. 네. 16개 매체에서.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보도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소라넷을 음란 사이트다. 이게 라고? 워딩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음란, 야동 이래버리니까 네, 네.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그러니까 특히 야동 그러면 아니 네. 야동 좀 받아볼 수 있지. 야동도 표현의 자유야.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들을 여전히 댓글에서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 사이트로 치부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요 사례는 이봉우 팀장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음란물 포털 소란의 창립자는 서울대 출신. 뭐 동아일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고. 아니 서울대 출신, 명문대 출신 부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라넷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은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창립자가 명문대 출신 부부라는 걸 자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거기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십거리로서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소라넷에 가입한 100만 명의 그 일종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보도가 안 되고 네, 심지어는 그 회원들을 가해자로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없다. 네, 네. 가해자로 보는 것 자체가 없다. 네. 이렇게 보도 양태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연합뉴스의 2016년 4월 8일자 보도 소라넷은 어떻게 17년을 살아남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게 2차 가해 소지도 굉장히 아니 컸습니다. 근데 이 예. 보도는 네. 저도 이제 보니까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은근히 남아 있는 그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미 뭐 캡처를 너무 했다든가 아깝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퍼갔다든가 네, 이런 게 네. 있죠. 근데 이 기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운영자다 기자가 그래서 가상의 왜 우리가 박근혜 빙의글 네. 최근에 그런 것처럼 네. 운영자 빙의글이에요. 기자가 도대체 왜 이런 거에 빙의하시나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는 저 같으면요. 예.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렇게 쓰라고 시켜도 네. 난 너무 불쾌해서 못하겠는데요. 당장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하는 말을 보면 난 도저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소라넷 운영자 A다. 아 부끄러워 마라.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관음증, 일탈, 폭력 등 익명성 뒤에서 우리 회원들은 쌓아둔 것을 마음껏 발산하지. 이번 사태로 정말 소라넷이 절멸될지도 몰라. 그러나 언젠가 당신들의 은밀한 욕망이 우리를 불러낼걸?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사용자들이자 고객들이기 때문이지.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뭔 소리야? 이거를 왜 기사로 쓰십니까?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연합뉴스 기사라는 것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2016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연합뉴스에서. 아니 진짜로 가해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가려서 보도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 빙의해서 자기가 그걸 지어낸 자기에게 거잖아. 쓰시면 어떡해요. 연합뉴스. 정말 이거는 소라넷에서 벌어진 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자 우리 다시 모일 수 있어 기다려 이렇게 지금 독려한 수준의 아니 누가 보면 실제로 연합뉴스 기자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 오해하겠어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수사가 어렵다라고 하던 정말 경찰이 너무 이거 비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렇게 더 지지부진하던 경찰이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요. 소라넷이 결국은 17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았죠. 네. 마음 먹으니까 금방 폐쇄할 거를 네. 그동안 마음 안 먹었다.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많은 언론, 제가 말한 이 연합뉴스 보도 말고도요, 다른 보도에서요, 음란물 공유 사이트는 반드시 또 나온다. 소란의 폐지 소용없다. 마치 성매매를 해도 그 풍선 효과로 다른 데서 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음성화되고 식으로 뭐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암시를 담은 그런 보도들이 여러 건 있었고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결국은 수사 당국들도 소라넷 회원들을 처벌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소라넷에서 그 많은 글을 올렸던 소라넷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엠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 이때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논의 거죠. 자체가 안 됐죠. 네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처벌받지 않은 소란의 후예들은 결국은 비상구로 웹하드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웹하드 업체는 어떻게 됐는지 요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웹하드 카르텔에 이르면은 네. 그래도 그나마 대중적인 관심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언론 보도도 좀 나왔던 네. 왜냐면은 뉴스타파가 양진호 씨, 네, 네. 양진호 네. 씨에 대한
네. 보도를 해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예. 바로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웹하드 카르텔이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때도 언론 보도가 웹하드 카르텔 쪽에 엉뚱한 것에 나오지 않아서 네, 뭐 엉뚱한 양진호가 머리 이야기만 색깔을 나왔죠. 뭘로 염색했느니 네. 뭐 이런 닭 것만 잡는 거 이런 것만 주로 나왔죠. 그래서 네. 또 언론 보도가 이제 문제가 됐던 네. 거죠.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여성계에서는 이미 이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17년부터 있었고요. 네. 네. 이번에도 언론계에서 그나마 먼저 좀 물꼬를 튼 것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네.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성과가 커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7월에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양진호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BS 보도 직후에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서 20만 명을 넘겼고요. 네. 그래서 경찰청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네. 밝혀야 했습니다. 네. 그 웹하드 카르텔은 그러면은 뭐가 가장 심각하냐? 우리가 왜 카르텔이라고 말하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은 웹하드에 그 불법 동영상들을 막 올려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우는데도 지우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지우는데 의뢰를 하면 뭐 건당 30만 원 막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근데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올린 회사와 지우는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다시 또 올려요. 그러면 또 지우는데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거를 지워주는 굉장히 무슨 일종의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권위자인 사실은 것처럼. 사실은 돌고 도는 같은 거죠.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네. 성범죄 그 유통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KBS, 그러니까 SBS 보도를 볼 때, 그 방송을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 피해 여성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자기 동영상이 계속 네. 불법 동영상이 뭐 어디에서든 그냥 정말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은 비싸게 다시 올리는데 그때 유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본질을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애초에 했던 그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이 내용에 집중해서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요. 이게 2018년 7월이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대로 또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기사가 몇 건인가? 7건이었어요. 7건. 네. 그리고요,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다 찾았어요. 이 시기에. 그랬더니 31건 이었고요. 아니 3개월 동안 16개 매체에서 31건이라고 하면 그냥 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웹하드 불법 촬영물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찾아봐도 105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셜록이 그 양진호 회장의 갑질, 그러니까 뭐 닭 잡고 뭐 머리 염색하고 때리고. 이거 때리고 그 보도가 나온 201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양진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2,500건의 기사가 그러니까 나와요. 양진호는 엄청나게 보도를 네. 하고 정작 중요한 웹하드 카르텔은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숫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냥. 네.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야 본질은 양진호가 아니야 웹하드 카르텔이야 이렇게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비판을 해도 보도는 이미 완전히 엉뚱한 주제로 빠져서 자 그다음에 다크웹 사이트 손정우 씨 관련된 내용도요 참 기가 막히게 보도가 안 됐거든요. 네. 자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얘기 좀 이거는 해주세요. 네. 그나마 양진호는 그래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요. 양진호 네,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묻혔다고 봐도 되는.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3월에 잘 몰라요. 다크웹은 진짜 몰라요. 다크웹은 그때 진짜 저도 몰랐어요. 네네. 이번에 보도가 나와서 네네. 알았어요. 저도. 네. 2018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로 운영한 한국인입니다. 네. 손정우 씨가 검찰에 검거가 됐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분이 심지어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처벌이 별로 안 세. 네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한 상태죠. 네. 예. 범죄자 인도 요청해서 이분이 지금 아직 보내기로 했나요? 안 했어요. 아직 결정 안 네, 됐죠. 결정 안 됐어요. 아버지가 네.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게 나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아들이 강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썼어요. 음. 진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아무튼간에 네. 이게 이 손정우 씨가 범죄에 활용한 그 프로그램이 특정한 프로그램으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라는 겁니다. 네, 네. 다크웹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예요. 네. 그 웰컴 투 비디오가.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 네.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용자가 120만 명이래요.
유료 회원이 4,000명. 세계 최대 규모라잖아요. 동영상이 25만 개래요. 진짜 미쳤어. 근데 다 아동 성적 착취 이건 진짜 영상이라는 거예요. 돌았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빡친 거죠. 네. 예, 그래서 미국 연방검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다라고 수사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형이 엄청 세거든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해 본 사람이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았고 미국인은 15년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매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손정우 씨처럼 이게 운영자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본 사람도 세게 때렸는데 네. 정작 한국은 그 운영자를 검거해서 1년 6개월밖에 못 때렸다는 겁니다. 네.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짱인데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사법당국이 이용자도 200여 명을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중에는 무죄도 있대요. 뭐가 네. 무죄인데요? 네. 나 이해를 진짜 못하겠네. 화가 그러니까 나네. 정말 우리 사법부는 정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했는데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뀌려면은 네.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이게 사실 언론으로서는 이게 보도할 가치가 충분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 언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범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서 보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건이고 우리가 또 이게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보도고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데 네. 또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검거가 됐던 2018년 당시에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웰컴 투 비디오라는 키워드 그리고 다크웹이라는 키워드를 쓴 기사가 10건밖에 안 됩니다. 예. 16개 매체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냥 안 한 거예요. 적더라고요. 1년 내내 안 한 겁니다. 예. 진짜 어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기자들에 대한 약간은 옹호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실제로 뭐가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관심도 없고 아예 진짜로 몰랐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요 보도가 제대로 됐다면요 저는 분명히 법 결정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양형에도 저는 네.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언론 보도 많이 나오면 세게 예. 때리잖아요. 근데 보도가 너무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1년 6개월 해서 미국에서 다시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사람을 다시 부를 정도가 됩니까? 미국은 지금 영국은 본 사람이 22년 15년 이렇게 받는다는데 이게 미국이, 말이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다 그게 뭐야.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경찰 출입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의제화를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일이어서 감췄습니까 지금? 아니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다. 사실 되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도를 감췄어요, 해주셔야죠. 지금? 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르다가 결국은 운영자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자 이 N번방 사건으로 이 다크웹의 손 씨도 반드시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중징계를 받게 해야 된다. 보내야 돼요. 진짜 돌아오지 못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냥 종신형 살아야 된다. 왜냐면 왜냐면 거기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운영자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미 한번 처벌을 했기 판결이 때문에. 나와서.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서 다루지 않은 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미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내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안 보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안 하나 여론이 모르겠네. 생기는데 그 생긴 것도 사실 최근의 언론 보도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N번방.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N번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언론 덕분이냐. 이 N번방 사건이. 네. 그리고 그럼 N번방 보도는 무조건 칭찬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N번방 사건을 터뜨리고 의제화한 것은 어찌됐든 언론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처음에 했던 그 보도는 굉장히 그냥 대학생의 추적단 불꽃 두 그러니까 분이서. 대학생 기자의 역할이었다는 게 직업 기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이분들은 학생이에요. 네. 저는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네.
현재 기성 언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학생 2명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도 되죠. 예. 그러니까 진짜 기자가 그렇게 많은데 취재하는 기자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냥 보도자료 받아쓰고 베끼고 있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지 출입처 가서 그냥 주는 거 받는 진짜 자기가 발굴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자의 수는 극히 적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적당 불꽃이 2019년 9월 2일에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탐사 르포 취재물 공모전에 이 기사를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 텔레그램 불법 할개라는 기사를 냈어요. 공모했어요. 근데 이게 우수작으로 선정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알려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겨레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같은 해 말에 했죠. 네, 예, 11월에 보도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 한겨레가 붙어준 거죠. 말 네, 그대로. 네. 예. 한겨레가 보도하기 전에 추적단 불꽃의 기사가 상을 받았을 때는 그럼 어땠을까요? 딱 아무도 두 건. 예, 아무도 관심 그것도 없어. 예. 상 이 받았다. 보도 내용이 아니고 상 받았다라는 예. 내용으로 왜냐면 두 건. 뉴스통신진흥회가 보도자료를 냈을 거거든. 네, 상, 네. 상 줬다고. 네, 네. 후배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11월에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의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야, 이때도 근데 전체적인 언론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민원연이 상 줬습니다, 그때. 네. 아이, 참. 예. 민원연이 상을 줬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이 보도 이틀 만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용의자가 그때 체포됐는데 작년 말에 체포가 됐는데 그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네, 그렇죠. 예. 보도 안 됐습니다. 11월 25일 한겨레가 또 이제 후속 보도를 막 다뤘거든요. 그러면서 SBS에서 텔레그램 보안 믿고 음란 대화방 운영자 잡혔다라는 12월 13일 보도, 그리고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묻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요게 지나니까. 다였어요.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묻혀지니까 이번에는 국민이 다시 한번 나선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착취 엠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네. 라는 게시물을 올렸고요. 이것 말고도 관련된 서명이 꽤 여러 개예요. 청원이 그때 진짜 많았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개인데 이것들을 막 합치면 막 10만 명, 20만 명 뭐 해가지고 각각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1월 2일부터 조주빈 신상공개 전인 3월 22일까지 N번방 키워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모니터 대상에서 370건 정도 나오거든요. 네. 3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니터 대상 매체 중 N번방 키워드가 포함된 네이버 기사는 6,900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도량이 확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1월 2일에서 3월 22일까지는 고작 370건밖에 안 됐는데 3월 23일, 그러니까 조주빈이 검거되자마자 5월 1일까지는 6,900건. 네. 이렇게 보도량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이 의제화를 해줬다고 보기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따라가는 거죠, 그냥. 국민이 네. 이 이슈를 키운 것이다. 맞아요. 네. 여론을 따라간 거죠. 네. 여론을 따라가고 경찰의 용의자 체포를 따라가고. 네. 근데 언제부터 언론이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게 됐습니까? 그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6,900건이라서 보도는 많긴 한데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양질의 보도는 과연 이 6,900건 중에 몇 건이나 될 것인지. 네. 네.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보도한 추적단 불꽃과 한겨레 보도가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긴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것이 이제 그 조주빈 보고서인데요. 이게 굉장히 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내용을 다 하기 이거 상당히 오늘 못 어려워요. 하겠는데요? 아니, 예.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요것만 다 하면 이거에 있는 내용 사실 그러니까요. 다거든요. 예. 예, 간단하게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굉장히 많아서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모니터는 3월 18일 조주빈 검거 전부터 그 공범 강훈이 검거된 4월 18일까지로 한 달간 한정했고요.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해야 될 것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일종의 보도 지침을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규정들을 사실은 본인이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읽어보시고 아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써놓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문제되는 거 없나요? 다시 읽어봐도 그 감각이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이면 사실 불가능하긴 합니다. 오탈자나 보고 있겠죠.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우선 그다음에 가해자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담으려고 가해자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 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보도가 너무 많았고요. 먼저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인 보도였어요. 진짜 이거 안 내리고 있죠, 조선일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4월 13일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조주빈 포낸 이거 읽어도 돼요, 그대로? 네. 뭐 근데 많이들 이거는 아시니까 이미 뭐 어쩔 수 없죠. 예. 조선일보 단독 조주빈 포낸 여성 연예인 2명 충성 사진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심지어 단독이야. 네.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면접 보러 왔을 때 여기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봉우 팀장님이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나빴던 보도가 뭐라고 맞아요. 제가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 보도를 꼽았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2차 가해를 이렇게까지 하는 보도를 처음 봤거든요.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했죠. 아주 훌륭한 분이시구나.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사실 보도 제목 그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를 팔아먹는 기사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최소한 그 보도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대중에게 알려진 피해 직업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안 했어. 여성이라는 말도 안 했고요. 그냥 대중에게 알려진 피해자 A씨와 B씨라고 썼어요. 제목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을 여성 연예인 2명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기자는 최소한 좀 줄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중에게 알려진 직업군. 요 정도로 그냥 어떻게 완화하려고 했는데. 데스크가 제목을 이렇게 썼군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뽑는 과정에서 편집부에서 데스크에서 이게 여성 연예인으로 특정을 해버린 것이죠. 아, 그럼 진짜 더 나빴다, 조선일보는. 더 나쁘다는 거죠. 그 일선 기자들의 노력을 완전히 조선일보 사측, 그러니까 데스크가, 편집부가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기사가. 그리고 이 기사 이후로는 쫙 다 여성 연예인이에요. 아, 진짜 너무하네. 다른 진짜. 언론사는 대중에게 알려진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여성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그 단톡방들도 그렇고 실시간 검색어에 이 연예인이 누구냐. 그거 참더라고. 엄청났어요, 진짜. 그래서 그 실시간 검색어에 바로 N번방 연예인 피해자라고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이 다 이 여성 연예인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라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피해자는 더 피해를 봤을 것이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조주빈 보도에서의 문제는요. 조주빈에게 너무 포인트를 맞추고 이건 저희가 저번에도 그 사람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악마화하고 그 사람의 주장, 서사를 계속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학점이 뭐 얼마나 나왔느니 뭐 어디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느니 이런 것까지 다 보도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결론은요. 정말 걱정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N번방 사건 본질이 이제 진짜 잊혀지고요. 계속 가까이 잡히면 가까. 뭐 누가 잡히면 누구. 근데 그 사람도 또 평범한 애였어. 그리고 그냥 또 요번에도 가까스에 대해서도 마이크를 쥐어주니까 본인이 자신이 인식이 잘못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아니한 소리나 하고 죄송하다. 이런 소리나 하는 거를 그냥 받아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범죄의 자체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층 보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써먹었다 이거죠. 네.
그게 상당히 걱정인데요. 3월, 4월에 디지털 성착취 관련 보도는 사실 조주빈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조주빈 신상 공개가 임박했던 그 시기에는 유난히 이제 보도량이 많았고 잡히고 그 시기에 유난히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그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고 강훈 등 공범들이 계속 추가로 기소되지만 보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를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언론이 계속 이 의제를 가져가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의제를 들어서. 가져가려면요. 사실 붙잡힌 용의자 한 명 한 명의 신상 정보에 매달리면 의제를 유지할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서 탐사 보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번에 각각 잡혔을 때도 상상도 못했는데 누구누구가 그렇다니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너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되게 얌전한 친구라고 평가를 했다 이런 보도들을 내는데 저는 그런 보도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저는 김한 기자가 쓴 페이스북을 보고 정말 동의한 게 있는데요. 김한 기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큰 적이라기보다는 정말 큰 거대 악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취재를 하면서. 근데 그 각각이 항상 하는 말이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대요. 자기는 검거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자기도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정말 걔가 위대한 도망자여서 엄청나게 잘 어떤 디지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고요. 절대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라고 본인이 그렇게 맞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경찰이 주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론이 지금 이 사건이 조주빈이고 뭐고 다 잡힌 건 언론 덕분이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면은. 네네. 그럼 언론이 계속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이슈를 경찰과 법무부와 나중에 판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보도들이 지금 이제 한마디로 뒷심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슈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 이런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 성착취 이런 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어떤 성찰 그리고 좀 변화된 모습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송창근님. 교회 이름 말하는 거랑 클럽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인 걸 밝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일보 수준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이권님. 민원연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못된 언론들 응징해 주십시오. 정의연을 이자들이 전방위로 공격합니다. 무슨 사법연대인가 이 못된 무리들이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도 적극 대응을 주문합니다. 이게 진짜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언론이 낼 때마다 건건이 다 고발하고 있어요. 네, 이 보수 시민단체가. 네. 자, 그리고 최승재님 저 TV조선 애청자 아닙니다. 흐흐흐 하셨습니다. 어제 방송 읽어드린 댓글에서 네. TV조선이 미스터트롯 너무 많이 한다고 이런 거 말씀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TV조선 많이 보시는구나 그랬더니 예. 애청자 아니셔도 네. TV조선에 관심을 또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예. 그리고 최안님께서는 윤석열도 한겨레 여기자 상대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마 한겨레 저 윤중천 관련해서 한겨레가 단독 보도 내니까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고발했던 네네. 거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마침 이 댓글 때문에 찾아봤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보도가 없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취하했다는 보도도 없고요. 네. 그나마 하나 있는 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이거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를 고소한 거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직무상 이해충돌이다. 자기 사안을 가지고. 네, 자기 사안이니까. 그래서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리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창근님 또 아니 대체 전두환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의 소위 보수층도 쉴드를 쳐주는지 그거 인정하는 게 지금의 통합당에 피해를 주긴 하는 건지 주면 얼마나 주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한 몸인
왜냐면은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진짜 민자당의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쭉 이어온 정신이에요. 네, 한 번도 그리고 청산되지 못했죠. 네네.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사가 그 당시에 어찌됐던 부역을 했죠. 전 50에 부역해서 광주를 완전히 모욕하는 보도를 내놨고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보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그런 보도를 냈던 사람들을 쳐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 국장 되고 편집국장 돼서 다 영전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수 언론인들도 그렇고 전두환에 대해서 여전히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팟빵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께서 오늘도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윤미향을 공격하는 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는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고 써주셨어요.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게 네. 고발도 이뤄지고 논란도 계속 하나하나 새로운 게 보도되고 있어서 네. 참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언론이 지금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은 너 돈 못 버는데 유학 어떻게 보냈니? 너 돈 못 버는데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샀니?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지금 일단 무작정 던지고 보는 식의 의혹도 분명히 있다. 물론 밝혀져야 될 의혹들도 분명히 보도되고 있지만 너무 막 나가는 보도들도 분명히 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태를 주목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팟빵 미련곰탱님이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네. 지금 어제 저녁에 좀 일찍 퇴근을 해서 TV를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막 돌리면서. 근데 어제 내내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난리더라고요, 정말. 보도를 해서요. 근데 그걸 보다가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또 지금 그 쉼터 관련된 보도로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쉼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기부 사업, 그 사업을 받아서 한 거예요. 기부 사업을 받아서. 그거 할 때 그 공동 모금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돈을 연결해준 그 공동 모금회가 다 심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되팔았잖아요, 쉼터를. 네. 되팔 때도 그 공동 모금회가 사업 평가를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사업을 부실하게 했네 해서 향후 2, 3년 동안 그 사업에 참여 못하게 하는 일종의 징계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꽁꽁 숨기고 막 은폐돼 있고 막 정의원이 막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미 다 평가가 끝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자가 그게 모르고 그렇게 부실하게 했건 네. 아무튼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건 그런 거는 보도하는 건 좋은데 지금 모든 프레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윤미향이 일부러 그랬다. 정의원이 일부러 돈을 삥땅 쳐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업 평가가 이뤄진 사업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보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왜? 잠깐만. 네네. 내 안경 엄청 더러워. 아이씨. 나 왜 이렇게 보이는 게 세상에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 안경이 들어왔어. 세상이 더럽긴 하지. 머리 좀 잘해봐봐요. 됐나요? 네. 까치. 약간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눌러봐. 한 번만 눌러봐. 거기, 여기 좀 이렇게 내려봐. 됐어. 범죄나 문제들을 잠깐만. 이거는 예. 어쩔 수 없어. 네.